자, 원자력 안전문화가 뭔지 9장 6절에 읽어오라고 했는데, 읽어온 사람들은 알고 있을 텐데, 안전문화의 정의는 아까 말했지만 86년도 체르노빌 사고 이후에 인색4라는 보고서에서 정의했습니다. 그래서 안전문화 정의는 조직과 개인의 자세와 품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조직과 개인. 조직은 오거나이제이션이고 개인은 인디비주얼이죠. 종사자죠. 종사자의 에디튜드의 결집입니다. 에디튜드가 뭡니까? 자세죠. 90만 사고 난 지 지금 4년이 좀 지났는데 좀 이제 지금 해이해진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처음에 사고 나니까 이거 우리 원전에도 사고 날 수 있겠구나 하면서 되게 경각심을 가지고 조심하다가 요즘은 또 조금 해이해진 모습들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그게 그 자만이죠, 자만. 예. 또 너무 자만의 반대가 뭡니까? 자만의 반대가 뭡니까? 자만의 반대. 너무 그냥 자신만만하고 무슨 일이 있겠냐 하는 게 자만, 교만이고, 또 반대로 무관심이 있습니다. 무관심. 나태한 거죠. 설마 무슨 일이 있겠나 하면서 자만하는 거하고, 그 다음에 뭐 공휴일인데 지금 내가 왜 이렇게 운전을 하고 있나, 자동적으로 다 운전이 될 텐데, 뭐 크리스마스 이브인데 왜 나는 이렇게 지금 시프트조에 들어가서 이렇게 그 고리타분하게 운전하고 있나, 이게 이제 나태죠. 그래서 똑같은 하드웨어로도 그 발전소의 안전문화의 품질, 조직의 품질은 다르다고 그랬죠. 그래서 발전소의 안전성이 달라요. 미국에 있는 키아니 원전하고 우리 고리에 있는, 부산 고리에 있는 고리 1호기 원전하고 웨스팅하우스 600메가와트짜리 같은 행입니다. 또 일본에도 하나 있습니다. 근데 그 발전소의 안전성이 같다고 말할 수 없죠. 왜 그러냐 하면 발전소가 놓인 위치도 다르고 발전소를 운전하는 안전문화의 조직의 품질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일본에 있는 일본 서쪽에 있는 그 웨스팅하우스 600메가짜리 원자로는 위치 때문에 위험하죠. 쓰나미 위험도 있고 지진 위험도 있고. 근데 우리나라 원전은 상대적으로 위치에 강점은 있습니다. 자, 안전문화는 어때요? 일본은 이런 절차서 잘 지키고 그 다음에 규칙 잘 지키는 것이 습관화되어 있어요. 운전원에게도 그게 반영이 되기 때문에 조직의 품질, 안전문화는 우리나라보다 더 낫다, 이렇게 평가가 됩니다. 자, 미국은 그 가운데죠. 미국 원자로는 위치도 우리하고 일본 사이 가운데쯤 해당되고, 품질도 조직의 품질은 우리나라의 그 한수원의 운전원 품질이나 조직의 품질이 미국보다 더 낫다 하는 평가가 있습니다. 근데 그건 좀 그 평가자의 주관이 들어가니까, 어쨌든 키는 뭐냐 하면 똑같은 하드웨어라도 조직의 품격을 갖는 데는 안전문화의 퀄리티가 다르기 때문에 또 안전성이 동일하다고 할 수 없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발전소의 안전성을 올리자는 것은 두 가지죠. 하드웨어를 보강해서 안전성을 제고하는 거 하고, 그 다음에 안전문화의 품질을 올려서 관리 소홀을 없애고 인적 오류를 줄여서 안전성 제고하는 게 있습니다. 두 가지 어프로치입니다. 근데 지금까지는 우리가 후쿠시마 우속 조치하면서 뭐 46개 항목, 51개 항목 하면서 1조 원 넘게 돈을 들여가지고 안전성은 많이 향상이 됐어요. 뭐 포터블 EDG도 갖다 놓고, 그 다음에 방파제도 올리고, 뭐 컨테인먼트에 필터드 벤팅 시스템도 달고요. 전기가 없을 때 사용될 수 있는 수소 제거기, 파죠. 파도 달고, 등등 여러 가지 조치를 했는데, 그래서 하드웨어가 좋아진 거고, 인적 오류 예방을 위한
안전문화적인 요소의 그 품질 제고는 상대적으로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최근에 지난달부터 그 발전소의 RO하고 SRO의 퀄리티를 키워야 되겠다. 안전문화 제고 일환이죠. 그래서 지금 한 10년 전에 퇴직한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10년하고 지금하고 비교해보면 전문성이 떨어진다 이런 이야기 합니다. 하드웨어는 좋아졌는데 하드웨어의 신뢰성은 좋아졌는데 오퍼레이터의 전문성은 그전보다 더 떨어졌다. 그래서 우려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최근에 RO, SRO 자격시험 내용부터 점검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 운전원이 두 가지입니다. 컨트롤룸에서 운전하는 사람도 있고 로컬 오퍼레이터가 메인테넌스 하면서 발전소의 컴포넌트들을 수리하고 보존하는 운전원이 있죠. 그래서 그 사람이 실수하면 아무리 하드웨어가 좋아도 그죠? 사고가 날 수밖에 없죠. 그죠? 또 최근에는 하나 더 추가 붙여가지고 사보타지도 고려합니다. 인위적인 항공기 충돌 시에 어떻게 할 건가 하는 것까지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안전위원회가. 자, 그래서 안전문화 구성 요소는 세 가지 요소로 나눠지는데 이것은 이제 발전소에 해당되는 부분이고요. 관리자, 최고 경영자가 하여튼 중요합니다. 소장급 이상 발전소의 그 디시전 메이커, 최고 경영자가 경제성보다 안전성에 역점을 두는 경영을 하면은 안전성이 올라가죠. 그러니까 지난번에 예를 들었지만 차가 부산에서 서울로 지금 짐을 싣고 달리는데 차가 달리다가 문제가 있는 뭐 소리가 난다든지 뭐 이상 징후가 있으면 세워놓고 체크해야죠. 근데 이제 빨리 그 기한 안에 맞춰야 되고 뭐 등등의 이유로 발전소 그 차를 안 세우고 계속 서울까지 달린다면 뭐 무사하게 도착할 수도 있지만 사고가 날 수도 있겠죠. 예, 그런 겁니다. 그래서 최고 경영자는 발전소를 하루 안 돌리더라도 며칠 안 돌리더라도 안전성을 중요시하는 그런 마인드가 중요하죠. 그래서 최고 경영자의 안전 실천 의지가 중요합니다. 세월호에서도 보면은 과적했죠. 많이 실었죠. 그리고 뭐 사람들도 계속 많이 태우려고 구조 변경도 하고요. 그죠? 또 밑에 물건을 많이 실고 하다 보니까 중심수 물도 많이 빼버리고, 그죠? 이런 게 이제 안전문화의 그 문제죠. 그리고 운전은 어땠어요? 선장 조타수는 아주 그 초년병이었죠. 경험이 별로 없는 사람이었고, 사고 났을 때 선장은 또 매뉴얼대로 안 했어요. 안 하고, 바깥으로 대피를 무조건 시켰어야 되는데, 오히려 안에 잠잠히 있으라고 그랬죠. 그런 게 안전문화의 그 소홀, 매니지먼트 페일리어입니다. 원자력 발전소도 기계 때문에 그러기보다 이런 세월호와 같은 매니지먼트 페일리어 때문에 사고가 일어날 수 있다 하는 게 요즘 이슈입니다. 한국에 원한의 이슈입니다. 그래서 그러려면 안전문화가 뭔지 알아야 되겠죠. 자, 그래서 이거는 규제 쪽입니다. 정책 자원 임무는 규제 쪽 요소고, 이것은 최고 경영자, 이거는 운전은 본인, 운전은 발전소의 컨트롤룸에 있는 운전자뿐만 아니고 아까 말했던 로컬 오퍼레이터가 중요합니다. 훈련이 잘 돼 있는지, 또 자세가 뭐 대충 빨리 뭐 이런 자세가 있는 사람이 있고, 꼼꼼하고 천천히 스텝 바이 스텝으로 하는 그런 운전원이 있겠죠. 그런 운전원은 안전성의 차이가 많이 납니다. 똑같은 하드웨어로도. 자, 그래서 이거 뭐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안전문화의 세 가지 임무, 세 가지 정책 차원 임무, 관리자 임무, 종사자 임무가 있다는 것을 알고요.
오른쪽에 있는 두 개, 관리자하고 개인의 요소를 또 나누면 네 가지가 됩니다. 안전지식. 안전지식은 체르노빌 사고는 그 원자로의 핵 반응의 기본 이해 부족으로 야기됐죠. 테스트 하다가 이게 서서히 다운되는 그 무거운 휠을 활용해 가지고 잔여 전기를 생산해보는 테스트를 하려고 오퍼레이터가 파워를 한 20% 정도 100 기준으로 한 20 정도 낮춰 가지고 테스트를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파워를 셧다운 했다가 20% 올리려고 그러는데 안 올라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컨트롤러를 뽑았는데 안 올라가지니까 또 뽑았어요. 또 안 올라가져요. 계속 뽑았는데 나중에 한 번에 파워가 급상승해가지고 리액티비티가 급상승해가지고 일어난 사고 있죠. 그래서 그게 핵 반응에서 포이전 이펙트라는 게 있죠. 그 파워가 금방 오르지 않습니다. 진홍 같은 핵종들이 중성자를 잡아먹기 때문에 처음에는 잘 오르지 않다가 서서히 올라가게 되는데 포이전 이펙트를 모르고 계속 그 새벽에 급하게 테스트를 하다가 일어난 사고가 체르노빌 사고였습니다. 몰라서 일어난 거죠. 몰랐어. 무지했어. 그죠? 무지하면은 세월호도 그랬지만 안전 지식. 예. 아까 말했지만 그 원자력 안전위원회가 6월 초에 RO하고 SRO 테스트 시험 내용을 점검하고 개선합니다. 이제 너무 구태의연했다는 거죠. RO, SRO 시험이. 그래서 안전 지식이 중요한 원자력 안전 문화의 요소고요. 두 번째가 아까 말했던 자만하거나 태만하거나 이런 자세. 그죠? 그리고 이게 주인의식. 그죠? 이런 것들이 중요합니다. 그죠? 그냥 뭐 복지부동하고 그냥 근무 시간만 지키고 무슨 문제가 있어도 방관하고 이런 자세는 안 좋은 거고요. 또 그 네덜란드의 뚝을 막은 소녀처럼 한 문제가 생겼을 때 그것을 책임지고 해결하려는 자세. 그죠? 그리고 자꾸 묻고 또 본인이 안 되면 커뮤니케이션을 또 다른 사람한테 그 자문을 구해야죠. 그 RO 그룹도 있고 SRO도 있으니까 이런 자세가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퍼포먼스 골이 아까 이야기했던 그 최고 경영자의 운용 목표입니다. 운용 목표, 회사는 이익 창출이 목표죠. 그래서 미국이나 일본은 다 개인 회사입니다. 원자력 회사가. 그래서 발전소 하루 쓰면은 적어도 뭐 한 10억 이상이 그냥 날아가죠. 그죠? 발전소의 수명은 정해져 있고 해결료는 들어가서 타고 있고 오버홀 기간도 정해져 있는데 발전소를 뭐 여타한 이유로 세웠다 하면은 그냥 도매 값으로 한 12억, 요즘 한 15억까지 되는데요. 그냥 날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웬만한 문제가 있어도 잘 안 세우려고 합니다. 세우면 경제적으로 큰 손실이니까. 그죠? 고민되겠죠. 여러분들이 소장이라고 그래도 좀 어디가 문제가 있다 그러면 발전소를 세워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근데 소탐 대실이죠. 조그만 그냥 발전소 세우려고 세우는 게 두려워서 계속 돌리다가 만약에 고리 1호기 SBO 사건처럼 우리나라도 2012년도뿐만 아니라 그전에도 그런 게 있었습니다. 똑같은 데자부 같은 사건이 있었어요. 고리 1호기 SBO 2012년도도 오버홀 기간 중에 비상발전기가 하나는 해체 중이었고 하나는 작동이 돼야 됐었습니다. 그런데 발전소를 안 돌리니까 외부에서 전기를 가지고 써야죠. 그죠? 발전소 내부에 디케이선 계속 나오고 붕괴는 시켜야 되니까 외부에서 전기선을 끌어서 씁니다. 그런데 외부에서 오는 전기선이 무슨 이유인지 정전이 됐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비상발전기 돌아야죠. 비상발전기 하나는 풀에 헤쳐져 있고 수리 중이었고 하나는 작동이 안 되는 거예요. 시그널이 갔는데 작동이 안 되니까 이제 어떻게 된 거예요? 난리 났죠. 전기가 없으면 물이 있어도 물 공급이 안 됩니다.
물 공급이 안 되면 붕괴열은 순식간에 냉각수를 끓이고 냉각수는 증발하기 시작하고 냉각수가 증발되면 해결료가 노출됩니다. 공기 중으로. 수조의 풀 온도가 12분 동안 22도 정도 올라갔어요. 22도. 12분 잠깐 정전되어 있었는데 그 풀장에 물량이 엄청 많습니다. 근데 그 리콰이어먼트 요건이 오버홀 기간 중에는 한 대는 반드시 작동이 돼야 된다 했는데 한 대가 작동이 안 됐고요. 그거는 이제 SBO입니다. SBO, 스테이션 블랙아웃이에요.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12분 만에 복구가 됐어요. 저녁 8시 좀 넘어가지고. 복구가 되니까 또 계속 해결료 이송 작업을 계속했습니다.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 풀이 헤쳐져 있고 비상발전기 하나는 작동이 안 되죠. 그러면 당연히 비상발전기부터 고쳐야 됩니다. 고쳐야 되는데 외부 슬로우만 의지해가지고 작업을 계속 했던 게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그 문 소장이 우리 동문이에요. 한양대 원자력공학과 동문인데 아마 위에 본사에 보고를 했을 거예요. 그래서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지만 그 문 소장이 책임을 지고 그 페널티를 받았습니다. 아마 위에 본사의 사장한테까지 보고가 됐을 겁니다. 근데 어쨌든 중요한 게 뭐냐 하면 보고하고 안 하고도 중요하지만 그게 안전문화, 안전불감증이죠. 지금 아무 전기가 없는데도 계속 작업하는 거예요. 작업 안 하면 어떻게 돼요? 본인이 고민을 많이 한 거예요. 소장이. 작업 안 하면 정전된 거를 보고해야 되죠. 위로. 그죠? 왜 작업 안 했느냐. 뭐, 그러니까 지금 정전이 돼가지고, 뭐 이런 이유 때문에, 지금 작업할 수 없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이제, 경영평가 하는데도 좀 불이익을 받고요. 발전소의 뭐 오버홀 기간인데 뭐 대단한 거라고 그걸 또 발전소를 세웠나 이렇게 또 내려올 수도 있고요. 그게 이제 안전문화죠. 그게 하여튼 안전에 뭐 위협이 되면 무조건 발전소 세워야 됩니다. 근데 지금 시스템은 아무리 그렇게 이야기를 해도 발전소의 그 컨트롤룸의 오퍼레이터가 의사결정자가 SRO입니다. 그 슈퍼바이저 리액터 오퍼레이터인데 문제가 있으면 무조건 선 조치하고 후 보고를 해야 되는데 지금 선 조치 후 보고 안 해요. 군대 갔다 온 사람들 잘 알죠? 뭐 5분 대기죠, 10분 대기죠 하면 선 조치 후 보고 굉장히 강조하잖아요. 발전소도 마찬가지예요. 하여튼 셧다운 시켜놓고 왜 그런가 알려야 되는데 가서 현장에서 실제 인터뷰 해보면 조치를 못 해요. 물어봐. 소장한테 물어보고 본부장한테 물어보고 본부장은 또 본사에 물어보고 그러면 셧다운 해라 하면 셧다운하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걸 바꾸려고 지금 무단히 애를 쓰고 있는데 바뀌었으리라고 기대합니다. 근데 또 확인해 봐야 돼요. 그게 원자력 안전문화입니다. 자, 그래서 그게 퍼포먼스 골이에요. 안전문화는 제일 중요한 게 최고 경영자의 안전실천 의지입니다. 이게 퍼포먼스 골이고 네 번째는 커뮤니케이션이에요. 소통. 요즘 이제 지난번에 한울발전소를 갔더니 일과가 끝나고 회식을 합니다. 회식하면 그때 문제점도 이야기하고 이제 뭐 개선할 점, 부족한 점 이런 것들을 나누면서 그 한울 1발 1호기 사람들하고 밥을 먹었는데 회식을 해보면 그 안전문화의 품질을 알 수 있어요. 회식을 해보면. 근데 다른 호기는 지금 어떠냐 하면 요즘은 원전 비리 생기면서 회식할 수 있는 예산도 없어지고 그전에는 뭐 이렇게 회식할 수 있는 예산이 있었나 봐요. 본사에서 주는 게. 근데 요즘은 그런 것도 없어지고 회식도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냥 퇴근 시간 되면 퇴근하고 또 어려운 거 있으면 서로 고민하고 그래야 되는데 자기 소관 아니면 이렇게 문제 제기도 안 하고 그러면서 커뮤니케이션 정도가 굉장히 나빠져 있어요. 지금 현재 그렇습니다. 다른 호기들이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원전 비리 관련해 가지고
각 부서에 오래 있으면 안 된다 그래서 이렇게 순환 보직을 시킵니다. 그래서 한 부서에 좀 일을 익혔다 싶은데 딴 데로 가야 돼. 그러니까 전문성이 또 떨어지죠. 그래서 지금 한수원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아무리 고민해도 결국은 규제기관이 요구해야 됩니다. 요구해야지 한수원이 바뀌지. 한수원은 결국 그래도 경제성을 쫓아서 움직이게 돼 있어요. 아무리 뭐라고 그래도 안전성보다 경제성이 더 우위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안전위원회가 손해를 보더라도 페널티 제도도 지금 최근에 만들었어요. 뭐 규정 위반하면 그전에는 몇백만 원, 200만 원 뭐 이런 페널티였는데 지금은 억 단위로 올라갑니다. 페널티가. 그러니까 지금 한수원이 미국처럼 시그니피컨스 디스플레이 프로그램 같은, 왜냐하면 델타 CDF나 델타 러프 리스크 값을 보고 벌금을 매기라 이거예요. 뭐 규정을 위반해도 그냥 주관적으로 얼마 하지 말고 얼마나 리스크가 제고됐는지 올라갔는지를 정량적으로 평가한 다음에 좀 차등 벌금을 매기라. 지금 그 한수원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늘 안전위원회는 페널티 벌금 제도를 강화하고 있고요. 한수원은 합리적인 규제를 해달라, 체계적인 규제를 해달라 하고 지금 그 제도를 또 만들고 있습니다. 미국은 굉장히 잘 돼 있어요. 미국은 위험도 기반 성능 기초한 규제인데요. 미국의 제도를 일본은 지금 이제 쫓아가고 있고 우리는 또 일본을 쫓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보다도 오히려 지금 신안전기준법도 일본이 먼저 나왔고요. 우리나라는 작년에 사고관리법 해가지고 SAR라는 보고서가 있습니다. 건설허가 받기 위해서 내는 예비 안전성 분석 보고서 PSAR라는 게 있고, 운전 허가를 받기 위해서 사업자가 규제기관에 내는 FSAR, 최종 안전성 분석 보고서가 있습니다. PSAR나 FSAR에 챕터가 18개였는데 작년 10월 달에 운전허가 안전법이 바뀌면서 개선되면서 19장이 추가됐습니다. 그 19장의 중심 내용이 PSA입니다. PSA가 추가됐습니다. 그래서 그전에는 결정론적 안전성 분석만 하다가 이제 확률론적 안전성 분석을 의무적으로 하게 됐습니다. 이게 세계적인 추세라 우리나라도 채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19장뿐만 아니고 사고관리 계획도 세워야 됩니다. 이제 사고가 안 난다고 생각하고 그전에 EOP까지만 갖고 있었는데 이제 사고 이후에 어떻게 할 건지를 그 사고 대책을 만들고 그 대책을 수행하는 절차수도 만들고 그런 중대사고관리 계획이라고 하는데 중대사고관리 계획도 이제 운전허가 받기 전에 반드시 제출해야 됩니다. 규제기관에. 그래서 이제 법이 좀 강화되긴 했지만 일본 신안전기준법에 비하면 아직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일본은 미국의 그 ROP라는 그 리스크 인폼 레귤레이션 제도를 채택했고요. 일단 법도 신안전기준법으로 강화해서 지금 재가동하려고 하니까 그 법을 맞추려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일본이. 전력회사들이. 한 전력회사만 우리 들어간 돈이 1.5조 원입니다. 우리는 전 23개 호기에 1조 원 들어갔는데요. 거기는 한 전력회사가 1.5조 원 투입한다고 할 정도로 돈이 많이 들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일본의 한 4개 호기 정도가 재가동 인허가를 받았습니다. NRA라는 규제기관에 받았는데 우리 월성 1호기처럼 주민들이 아직 동의를 안 해줘가지고 정부는 허가했지만 주민들이 완전 동의를 못 해줘가지고 지체하고 있습니다. 여름쯤에 재가동이 시작될 겁니다. 일본도 드디어. 사고 나고 4년 후에 다시 지금 48기 원전 중에 한 4기 정도가 가동을 시작할 거다 이렇게 듣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도 지금 월성 1호기가 그렇게 홀드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고리 1호기가
내년에 한수원이 이제 안전성 분석 보고서를 내고 2017년도에 원안위가 최종 결심하게 됩니다. 기술적으로 안전한지 안 한지를 판단하고, 원안위는 기술적으로 안전한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관이죠. 근데 지금 어떻게 되어 있냐 하면, 원자력 안전위원회 구성이 원자력 하는 사람이 한 사람만 있어요. 은퇴한 두 분 있지만, 그 비원자력계 사람들이 들어오면서 해가지고 기술적인 것뿐만 아니고 오히려 정치적인 요소가 더 강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리 1호기는 지금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몰라요. 개인적으로 제가 볼 때 기술적으로는 월성 1호기보다 더 안전합니다. 고리 1호기가. 월성 1호기보다 PSA 관점에서 보면 노심 손상 빈도나 그 다음에 경락 건물의 그 인텐시티, 경락 건물이 훨씬 강합니다. 그래서 종합적인 관점에서 고리 1호기가 월성 1호기보다 더 안전성이 좋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될지, 판단은 어떻게 될지를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빅 매치가 될 겁니다. 2017년도에. 자, 그래서 이 네 가지 요소를 꼭 기억하기 바랍니다. 하나는 안전 지식, 두 번째는 자세, 애티튜드, 종사자의 작업 자세, 세 번째는 최고 경영자의 안전 실천 의지, 네 번째는 소통. 발전소의 조직 간의 소통이 잘 돼야 됩니다. 소통이 안 되고 내 것만 하고 복지부동하면 잘 안 되겠죠. 발전소가 종합 조직인데. 그럼 책임 관계도 명확하게 명시가 돼 있어야 돼요. 이거 잘못하면 누가 책임이다 하면 그 사람이 열심히 한다고요. 근데 이게 애매해가지고 아까 고리 1호기 SBO 사건도 이렇게 보고 안 하면은 만약에 부장 책임이다 하면은 부장이 보고했을 겁니다. 근데 그 책임 관계가 명확하지 않으니까 소장이 책임을 진 거죠. 그래서 각 태스크의 리스폰시빌리티를 명시화해가지고 자기 일은 자기가 책임지게 하고 또 책임진 일에 대해서 또 포상도 하고, 그죠? 잘하는 거는 또 인커리지 해야 되고, 잘못하면은 책임을 물어야 됩니다. 근데 실수는 책임을 묻지 않는다가 이렇게 그 안전 문화의 기본 룰입니다. 사람은 실수할 수가 있죠. 근데 실수한 거를 페널티를 주면 안 돼요. 그거는 아니 의도적으로 바이올레이션 하는 거는 이제 페널티를 받아야 됩니다. 그건 잘못된 거지만 본인이 모르고 한 것은 그것은 그 책임을 물으면 안 된다 하는 게 안전문화의 그 룰에 들어가 있습니다. 자, 이 안전문화의 조직을 이 네 가지 요소가 중요하고요. 그 밑에 보면 메인테넌스 절차서, 품질 절차서, 오퍼레이션, 메인테넌스 영향을 줘가지고 우리가 봤던 폴트리 있죠. 폴트리 가장 바닥에 베이직 이벤트의 고장률이나 점검 주기, 허용 정지 시간, 휴먼 에러, 디맨드 페일리어 레이트, 고장률 이런 데 영향을 줍니다. 안전 문화가. 그래서 똑같은 하드웨어라도 안전 문화의 품질이 다르기 때문에 발전소의 안전성은 다르다 하는 거죠. 이 그림에서 알 수 있습니다. 안전 문화의 구성 요소가 네 가지가 있는데 안전정책 성명, 관리 조직, 인력 및 예산 확보, 자체 규제 활동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인력 및 예산 확보. 뭐니 해도 안전 문화의 품질을 올리는 데는 예산이에요. 돈입니다, 돈. 돈이 있어야 사람도 고용하고 또 예를 들면 시프트 제도도 버짓이 충분하지 않으면 3개조로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8시간씩 하면. 너무 힘들겠죠? 근데 지금 5개조입니다, 5개조. 1개조는 쉬고, 1개조는 시뮬레이터에서 교육받고, 3개조는 돕니다. 그래서 이제, 오히려 지금 6개조로 하자 이런 이야기도 있는데요. 하여튼 그게 제일 키가 예산이에요. 사람이 지금 공기업이다 보니까 안 뽑아주고요. 그 인건비 때문에 안 뽑아주고, 그 다음에, 하드웨어 보강하는데 1조 원 투입했지만, 소프트웨어는 지금 인력 및, 이런 예산 확보가 안전 문화의 중요한 구성 요소가 되겠습니다.
자체 규제 활동, 아까 말했던 여름마다 하는 한수원이 자체적인 안전문화 평가가 자체 규제 활동에 해당되겠습니다. 월성 사이트의 안전문화 지수의 점수를 평가해가지고 부족한 것을 이제 반영하게 됩니다. 개선하게 됩니다. 자, 관리자 요건 읽어보고요. 안전 책임자의 정의, 감사 제도 이런 게 있고요. 그 다음에 개인 업무 자세. 예. 개인을 지금 9개 요소가 있는데요. 개인의 요소에 9개가 있는데 요약하면 아까 말했던 나태, 태만 하나 하고 그 다음에 자신감, 그죠? 지나친 자신감. 나태는 안 하는 거고요. 자신감은 하긴 하는데 너무 그냥 자신만만한 거죠. 그러면 안 됩니다. 사람 사는 것도 그렇죠. 사는 것도 그렇고, 우리 책에도 보면 9장에 인간 오류 정도를 보면 너무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도 실수가 잦고요. 또 너무 스트레스가 없어도 실수합니다. 적절한 스트레스가 좋다 하는 그림을 인지공학자들이 실험으로 만든 그림을 보여주고 있는데, 안전문화도 마찬가지예요. 나태, 태만의 그 중간 정도가 좋다는 거죠. 그래서, 책임이 안전성과 어떤 관련이 있는가, 내가 하고 있는 일 중에 비정상적인 상황은 없는가, 잘못될 수준이 없는가 같은 걸 체크하게 됩니다. 그래서 업무 자세가 절차서를 준수하고 필요시에는 소통, 도움을 요청하고 또 정돈, 적절한 시기, 또 청결에 관심을 쏟고 작업할 때 신중하게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개인의 업무 자세죠. 예. 그래서 이거는 안전문화의 구성 요소 중에 개인의 업무 자세가 되겠고요. 정보 고류, 커뮤니케이션에 해당됩니다. 저 미국에 있는 플로리다에 있는 터키 포인트 원전은 소통이 잘 안 돼요. 그래서 뭐 급한 일이 있어도 공문으로 보내세요 한답니다. 그래서 공문으로 와야지 일을 하지 무슨 전화로 하거나 뭐 이런 다른 채널로 통해서 하면 공문으로 보내세요 하니까 맨날 일이 늦어지고 소통이 잘 안 된다. 그래서 NRC가 지적했습니다. 특히 포인트에. 그러지 마라. 급한 것은 이렇게 문서로만 하지 말고 이렇게 소통이 잘 되도록 안전문화의 제도를 개선해라 하는 워닝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자, 안전문화의 정착인데 안전문화를 원자력 안전의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그런 구축 노력이 필요한데 제일 중요한 것은 피드백입니다. 계속 그 안전문화적인 요소를 도출해서 현장에 적용해야 되는데 우리는 그때 2012년도에 SBO 사고 나고 안전문화 문제가 있다 해서 검사하고 막 난리를 치고 난 뒤에 또 지금은 또 좀 소홀한 거예요. 그러면 안 되죠. 계속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피드백이 필요합니다. 반영이 필요합니다. 자, 사업자의 안전문화 품질 제고를 위한 노력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사업자는 규제기관이 요구해야 변합니다. 그죠? 내가 지난번에 예를 들었죠. 2014년도에 인도네시아 쓰나미가 와가지고 얼마가 죽었어요? 사람이 죽은 숫자가 15만 명입니다. 15만 명. 15,000명. 5천, 5만, 15만 명 죽었습니다. 2011년도 쓰나미, 일본 쓰나미는 18,000명 정도 죽었는데 인도네시아는 18,000명이 그 10배죠. 15만 명이 죽었는데 그때 원전에 저런 인도네시아의 쓰나미가 오면 어떻게 될까? 논의가 활발했습니다. 원자력 학회에서도. 일본에서도 2004년입니다. 2004년도. 일본에서도 쓰나미가 오면 어떻게 될까 하면서 그 대비를 하자고 동경전력도 이야기가 됐었습니다. 자, 그런데 반영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안 했습니다. 근데 다행스럽게
그 후쿠시마 1원전에서 한 220km 떨어진 북쪽에 오나가와 원전이 있습니다. 동북 전력, 다른 전력에서 합니다. 동북 전력의 오나가와 원전은 2호기에서 3호기 지을 때 7m 높이를 14.8m로 높였어요. 그래서 반영해가지고 그 침수가 안 됐죠. 그래서 규제기관이 요구했으면 그 당시에 일본 규제기관이 방파제를 높여라 했으면 후쿠시마 1원전의 사고가 안 났을 겁니다. 안 났을 건데 오나가 원전은 규제기관의 요구는 없었지만 그 동북 전력에 근무하던 사람이 이제 퇴사해가지고 원로가 그 마을에 지자재 장을 하면서 올리자, 그 재고 높이자 해가지고 올린 것이 0.8m 차이로 침수가 안 됐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안전도 운입니다. 운. Safety is luck입니다. luck.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나라도 원안위가 한수원을 이제 규제하고 있는데 규제기관이 요구가 있어야 사업자가 움직인다. 그래서 규제기관의 안전분야 요소가 한 13가지 정도 나와 있는데요. 이해가 되겠습니다. 규제기관이 또 평가하게 됩니다. 우리는 발전소 호기별로도 평가하기도 하고요. 사이트별로도 하는데 부서별로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간을 분기별로 할 수도 있고 반기별로 할 수도 있고 1년 단위로 할 수 있고요. 또 오버홀 기간 사이에 그 운전 기간을 기본 단위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 원전을 기간을 나눠서 평가할 수도 있고 또 여러 원전을 상대 비교를 할 수 있는데 그런 안전문화 평가를 통해서 부족한 안전문화의 역량을 제고시키는 노력이 필요하고 그것이 결국은 원전의 인적 오류를 줄이고 안전성을 강화시키는 중요한 그 방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규제기관은 안전문화의 취약성을 도출해가지고 안전성능이 저하되는 것을 지적해서 안전성 문제 발생을 막는 것이 규제기관의 역할이 되겠습니다. 지금 규제기관도 사람이 없어요. 사람이 없어가지고 공무원들 한 100명 되고 킨스가 한 450명 되는데 한수는 지금 4개 사이트에 24기 원전이 돌아가죠. 24기 원전이 돌아가는데 규제 인력이 미국에 비해서 한 1.3, 우리가 1이라면 미국 1.3이에요. 부족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지금 부족하고 킨스도 규제 쪽에 그 현장 가가지고 심사하고 검사하는 사람들만 해도 부족한데 요즘은 리스크 인폼 레귤레이션, 리스크 정보 기반 규제 제도를 지금 원안위가 이제 시작하고 있는데요. 그러려면 이제 PSA 하는 전문가들도 많이 필요하는데 인력이 별로 없어요. 별로 없어가지고 지금 이 부분이 이제 그 확대가 될 겁니다. 규제기관의 그 안전문화는 소프트웨어하고 하드웨어의 안전성 강화 이런 그 종합적인 안전성 강화를 리스크 정보하고 성능 기반으로 규제하는 제도로 가는데요. 그런 인력의 그 수요가 늘어날 것이다 이렇게 예측할 수 있습니다. 자, 안전문화 발생 징후. 안전 문제가 의심스러울 때 규제기관은 사건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서 유연하면서도 지속적으로 접근해야 되고요. 퍼포먼스가 안 좋으면 이제 어떤 심프텀이죠. 조기 징후가 있는데 규제기관이 파악해서 자체 평가 또는 책무, 규제관계, 고립, 태도 등 안전문화 결여 징후를 포착해서 안전문화의 품질을 제고시켜야 되겠습니다. 그림으로 보면 명백한 안전성 문제의 조기 징후, 문제의 지속적인 징후, 명백한 운전 안전성 문제가 이제 결국은 규제 관심을 고조하고 후속 대응, 규제 대응 내용을 도출하고 이제 규제를 하게 되죠. 그래서
사실 후쿠시마 사고도 보면 SBO를 대비를 못한 거죠. 스테이션 블랙아웃 사고를 대비 못한 거죠. 그죠? 로스 오브 오프사이드 파워만 대비했고, 그죠? 로카만 대비했고, 또 뭐 다른 ATWS 사고만 대비했지, 스테이션 블랙아웃 사고는 대비 안 했기 때문에 일어난 겁니다. 설계의 결함이라고 볼 수 있죠. 쓰나미라는 자연재해가 시작됐지만 그것을 대비하는 것은 설계자의 몫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일본은 그 항공기 충돌 사고, 그죠? 그 다음에 쓰나미도 무려 방축을 오나가와 원전은 29m로 높이고 있어요. 29m면 어느 정도 되겠어요? 네? 파고가 14m가 왔었는데 14m의 2배가 넘게 29m를 내년 2016년 중반기 목표로 지금 짓고 있어요. 돈이 많이 들겠죠. 돈이 많이 들어도 일본은 에너지 자원이 없어서 원자력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베 정권이 다시 원자력을 하겠다고 하고 지금 인허가를 줬는데 지금 주민들 반대로 아까 말했듯이 잠깐 그 지체하고 있는데요. 이번 여름쯤에 재가동이 시작될 걸로 이렇게 예측합니다. 자, 이거젠플 몇 개 보겠습니다. 이거젠플은 유용률 강조는 경제성의 역점, 어볼 기간 단축. 그죠? 미국에 있는 그 데이비스 배시 원전이 85년도에 보조급수 상실로 보조급수가 안 들어가면 전기 발생기 수위가 노출되고 1차적 압력이 올라가니까 이 CCS 작동이 돼야 되니까 물을 집어넣으려니까 고압이에요. 그럼 피드앤 분리를 해야 되는데 피드앤 분리를 하면은 발전소의 그 바닥이 컨테인먼트 바닥이 오염이 됩니다. 그러니까 물을 바깥 PRB를 통해서 못 흘리는 거예요. 흘려내야지 1차적 압력이 떨어져서 고압 주입이 가능한데 물을 바깥으로 흘려버리면 컨테인먼트 바닥이 방사능 물질로 오염되죠. 그러니까 망설이고 계속 2차 측에서 열 제거할 수 있는 기능이 복구될 때까지 기다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의 노심 손상까지 갔습니다. 데이비스 배시가. 그래서 이건 절차서를 위배했습니다. EOP를. 이게 바로 안전성보다 경제성을 중요한 실제 사례가 되겠습니다. 무조건 하여튼 안전에 좀 위협이 된다 하면 스탑을 시켜야 돼요. 스탑을 시키고 피드앤 분리를 하고 조치를 취해야 되는데 현장에서 실제 책임자는 쉽지가 않죠. 그래서 그게 안전문화가 평상시에 잘 교육이 돼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피드앤 분리도 안 했어요. 노 피드앤 분리도 하고 롱텀 클린업 에포트. 이게 뭐 나중에 방사능 물질이 바닥에 쌓이면 이거 클린업 하는데 오래 시간이 많이 들겠죠. 발전소 오래 못 돌리면 돈도 많이 들고 손해죠. 이런 거 생각해서 wait until 보조급수 계통이 복구될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이게 아까 말했던 오버 컨피던스죠. 그죠? 이게 뭐지? 자만이죠, 자만. 그죠? 태만하고 자만은 반대인데 태만도 나쁜 에디튜드고 자만도 나쁜 에디튜드입니다. 오버 컨피던스. 설마 2차 측에 복구되겠지 하면서 피드앤 분리드 조치를 안 한 거예요. 오퍼레이터의 그 EOP는 피드앤 분리드를 하시오 돼 있는데 안 한 거예요. 알면서도. 후쿠시마에서도 책에 보면 후쿠시마에서도 해수 투입 망설임이 추정되는 내용이 나오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발전소가 바닷물이 들어가면 못 씁니다. 나중에 복구가 돼도. 그러니까 바닷물 주입하는 것을 미뤘어요. 하루가 지났어야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그 현장에서 사고 나면 이제 경제성하고 안전성하고가 머릿속에 트레이드 오프입니다. 이게 어느 걸 해야 되나, 이거 하면 이게 나빠지고 경제성이 좋아지면 안전성이 나빠지고 안전성이 좋아지면 경제성이 나빠집니다. 그래서 의사결정하는 사람이 최고 경영자인데 고민하게 되는 상황에서 안전문화의 그 품질이 좋은 조직의
지식에서는 안전성을 선택하게 되죠. 그 다음에 안전지식, 아까 이야기했던 체르노빌이 플랜트의 그 리액티비티 비헤이비어에 대한 딥 날리지가 없었습니다. 그냥 파워 올리면 무슨 화력발전소처럼 파워 리니어하게 올라가는 줄 알았는데 원전은 안 그렇죠. 원전 천천히 올려야 되고 파워가 금방 안 올라갑니다. 이런 걸 모르고 있었고, 그 다음에 사고 나면 방사능 물질이 바깥으로 나가는데 거기 뭐 컨테인먼트도 없습니다. 체르노빌은. ECCS도 아주 조잡해요. 거의 없다고 봐도 돼요. 이머전시 코어 쿨링 시스템은. 그래서 물론 ECCS가 있기는 있지만 작동 안 되게 해놓고 실험하다가 일어났죠. 그런데 우리 지금 미국형 웨스팅하우스형 ECC하고는 다릅니다. 퀄리티가. 후쿠시마도 13m 해일에 의한 비상전기 시스템 침수에 관한 안전 지식이 없었던 거죠. 그죠? 설마 뭐 14m짜리가 오겠냐 생각한 거예요. 우리나라는 고리가 7.5m짜리 갖고 있다가 10m로 올렸습니다. 2.5m 올렸어요. 우리나라는 다행스럽게 유라시아 지각판 위에 있어가지고 지각판이 일본은 4개의 지각판이 만나는 데 있죠. 우리는 그런 면에서 위치의 그 안전성 측면에서 다행스럽다. 일본에 비해서. 사용 해결료 저장 수조 냉각 능력도 이런 사고가 날지에 대한 것이 무시됐습니다. PSA도 안 했어요. 안전성 분석을 스펜드 퓨얼 풀에서는 안 했습니다. 그런데 후쿠시마 4호기는 4호기에서 스펜드 퓨얼 풀장에서 수소 폭발이 일어났죠. 일어났는데 그것은 이제 3호기에서 수소가 들어왔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스펜드 퓨얼 풀을 냉각시키는 펌프가 과열돼 가지고 불이 났어요. 불이 나가지고 그것도 결국 내버려뒀으면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데 복구가 됐죠. 그래서 어쨌든 저장 수조 냉각 능력 상실 사고도 몰랐어요. 이런 게. 이게 후쿠시마 사고를 통해서 이제 각 나라가 스펜드 퓨얼 풀의 리스크도 지금 평가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한동대학교의 한 교수가 스펜드 퓨얼 풀에 있는 해결료가 공기 중으로 노출되면 이게 해결료가 녹는 게 아니고 해결료가 장작처럼 탄다는 거예요. 타버려요. 쇠가. 그 실험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영 교수팀이. 그 R&D 연구비를 많이 받아가지고 스펜드 퓨얼 풀에서 해결료가 공기 중에 노출됐을 때 멜팅이 아니고 파이어, 화재로 그냥 그 쇠가 그 가루화 돼가지고 엄청난 열을 내면서 그냥 그 장작 타듯이 타버린다는 거죠. 그런 것을 몰랐습니다. 그래서 안전 지식이 중요하다. 그래서 아까 말했던 그 시프트 조도 만들고 ROSRO 자격 시험에도 그전에는 EOP까지만 있었습니다. 이제 사고관리 절차서 또 이제 ROSRO 시험에 집어넣으려고 합니다. 집어넣어가지고 ROSRO가 이제 사고관리 전략이 뭔지, 캐비티에 물 집어넣고 컨테인먼트 벤팅의 그 컨테인먼트의 고압의 그 컨테인먼트 상태를 밸브를 통해서 공기를 빼내가지고 컨테인먼트의 압력을 떨어뜨리는 전략을 씀으로 인해가지고 방사능 물질이 퍼버리게 노출되지 않도록 하는 그런 사고관리 전략들이 지금은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그게 오퍼레이터들이 시험 문제는 안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걸 이제 집어넣겠다는. 작업자의 자세 에디튜드, 가 설명했기 때문에 넘어가고, 후쿠시마 경제산업부 장관 지시 이야기 나오는데 책에 잘 나와 있습니다. 교과서를 읽어보면 이해가 될 걸로 보이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했던 그 소통하고 decision making responsibility, line of responsibility and communication입니다. 책임 관계가 명확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소통이 잘 돼야 되겠습니다. 소통이. 그전에는 한 호기에 대한 사고만 고려했는데 이제 지금 멀티플 액시던트, 다중 호기 동시 사고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일본 신안전기준법 2013년도에 만들어졌는데요. 다중호기에 동시사고 났을 때 어떻게 비상 대응 또 사고관리 전략들 어떻게 반응 준비하겠느냐 하는 게 이제 법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로카가 그전에는 한 호기에서만 났는데 지금은 지진 때문에 두 개 호기가 동시에 로카가 나는 거예요. 로스 오브 쿨런트가 파이프가 두 호기에서 동시에 났을 때 어떻게 하겠느냐 하는 거죠. 그런 것들도 이제 그 준비를 해야 되니까 사업자는 아주 힘들어요. 요건이 점점 까다로워지고, 그죠? 인력은 더 확정이 안 되고, 안전 기준은 점점 높아지고, 그죠? 그 다음에 또 설상가상으로 셰일 가스가 나와가지고 에너지 값이 또 그 원전의 단가가 그전처럼 그렇게 경쟁력이 높지가 않아요. 지금 특히 미국은 셰일 가스 나오면서 미국이 지금 4개 호기 짓고 있습니다. 복틀 원전하고 AP1000 원자로를 짓고 있는데 셰일 가스 때문에 주춤하고 있어요. 원전 산업이. 예. 미국은 철저하게 코스트 베니핏 애널리시스를 통해서 원전 여부를 결정합니다. 경제성이 있어야, 베니핏이 있어야 합니다. 코스트가 있더라도 베니핏이 있으면 합니다. 미국은. 예. 근데 우리나라는 유럽 철학을 따르는 편인데 유럽은 경제성이 없더라도, 경제성이 있더라도 없더라도 상관없고 하여튼 사고 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절대 안전. 예. 절대 안전. 그러니까 뭐 개발을 안 하더라도 사고 난다면 개발 안 하겠다는 거죠. 쉽게 말하면. 예. 그래서 유럽은 PSA라고 그러고요. Probability Safety Analysis라고 그러고 미국은 PRA라고 그럽니다. Probability Risk Assessment. 그게 어떤 차이가 있냐면 리스크는 있더라도 베니핏이 더 크면은 한다는 개념의 그 용어고요. 일본도 최근에 PSA 하다가 2년 전부터 PRA라고 용어를 바꿨습니다. 미국처럼. 두 가지 이유가 하나는 국민한테 정직한 거라는 거죠. 예. 사고 날 수 있기 때문에 리스크 어세스먼트가 맞다. 용어가. 두 번째는 PSA는 너무 막연하다는 거야. 안전성 평가. 예. 안전을 평가한다는 게 뭐냐 이거죠. 예. 그래서 구체적인 리스크를 평가하는 게 맞다. 그래서 일본 원자력 학회가 용어 자체를 미국식으로 바꿨습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그렇게 될 것 같아요. 자, 요약을 하겠습니다. 제도적 규제는 규제기관의 요구가 있어야 사업자가 한다는 거고요. 정리해보면 똑같은 하드웨어라도 안전 문화의 품질이 다르기 때문에 원전의 안전성은 달라질 수 있다. 안전 문화의 품질이 영향을 주는 것이 5가지 요소가 있는데 첫 번째는 최고 경영자의 운영 목표. 뭘 선택할 건가 하는 거죠. 안전성을 선택할 거냐, 경제성을 선택할 거냐. 그 다음에 작업자의 습득된 안전지식. 트레이닝 많이 시키고 전문가를 오래 그 컨트롤룸에 근무하게 하고요. 순환보직 안 시키고 컨트롤룸에서는. 그 다음에 더 이렇게 베니핏도 많이 주고 하는 그런 그 뭐 지식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 그런 이야기도 있죠. 그죠? 그 어디에 나오는 말이에요?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도다. 어디 나와요? 처음 들어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네. 그런 이야기 아무도 모르네. 성경에 나옵니다. 성경에. 바이블에 나옵니다. 네. 구약 성경에. 몰라가지고 망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작업자의 습득 안전지식 두 번째 요소고, 세 번째는 자세. 그죠? 작업자 요즘같이 진짜 한수원 복지부동이에요. 자기 일만 하지 옆에 일 그냥 힘든 거 있어도 내일 아니면 퇴근한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의사소통과 책임의 명확한 명시. 그죠? 책임이 애매하면 이거 뭐 내일 아니지 이렇게 한다는 거죠. 제도적 규제 요소 설명 많이 했습니다. 규제자 요구가 없으면 사업자는 움직이지 않는다. 자, 이러한 안전문화 요소가 3개의 영향을 줍니다.
첫 번째는 인간 신뢰성, 인적 오류에 영향을 주고요. 세월호 사건 보면 되죠. 그 다음에 시스템 신뢰성, 하드웨어의 고장률이나 그 다음에 점검 주기, 뭐 아까 디맨드 페일리어 레이트 그런 영향을 주고요. 그 다음에 초기 사건 빈도, 체르노빌 같은 경우 그 테스트하다가 일어났죠. 테스트하다가 일어난 사고인데 원래 테스트하다가 일어난 사고는 PSA 사고 시나리오에 안 들어있어요. 로카 때문에 일어난다, 지진 때문에 일어난다, 무슨 심전일에 튜브가 구멍이 나서 일어난다, 이런 초기 사건 한 15개만 있지, 체르노빌처럼 그 무거운 그 큰 휠이 스탑해가지고 멈출 때까지 어느 정도의 전기력을 만들어서 이용할 수 있을까 하는 테스트로 인한 사고 발생 초기 사건은 고려를 안 했습니다. 그래서 초기 사건 빈도에도 안전문화가 영향을 끼친다는 거죠. 우리나라 같으면 그렇게 안 합니다. 빨리 새벽에 뭘 테스트하려고 절차서 위반하면서 그렇게 하라고 안 해요. 근데 그 러시아의 그 구소련 시대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테스트가 가능했죠. 그리고 하다가 이제 그 새벽 1시에 사고가 납니다. 동일한 시스템이라도 시스템 움직이는 안전문화는 다르며 원전 안전성에 다르게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아레바나 히다치나 캡코 등 원자력 그룹도 서로 다른 조직의 질과 관련된 다른 안전문화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APR 1400이 바라카에 지금 지어지고 있죠. 그 다음에 신고리 3, 4호기도 APR 1400이죠. 그런데 원전의 안전성은 같지가 않죠. 그죠? 안전문화의 품질의 질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자, 9장의 9장 6절부터 끝까지 여러분들 읽어보고 정리를 하고요. 다음 질문 없으면 다음 시간에는 10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0장. 질문 있습니까? 수고했습니다.